1917년 11월 경상북도 선산군 장천면.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한밤중 초라한 농가의 작은 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울음소리는 작고 초라한 집안을 넘어 온 마을을 흔드는 듯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박정희. 훗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사나이였다. 그의 집은 가난했다. 8남매가 한 지붕 아래에서 몸을 부대끼며 살았다. 쌀은 늘 부족했고 겨울이면 바람은 벽틈을 타고 스며들어와 온몸을 얼렸다.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속으로 기도했다. 정희야, 너만큼은 굶주림 속에 꺾이지 않기를. 결핍은 곧 그의 스승이 되었다. 어린 정희는 매일같이 허기를 달래야 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다. 소녀는 늘 공부에 매달렸다. 남루한 옷차림에 맨발로 학교에 가던 그는 교실에만 들어서면 누구보다 열정적인 학생이 되었다. 칠판에 글씨를 옮겨 적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반드시 이 가난을 끝내야 한다. 스승은 종종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보통 애가 아니다. 언젠가 큰일을 할 놈이야.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된 박정희는 교사가 되었다. 교단 위에 서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그는 말했다. 얘들아, 배워야 한다. 배워야만 너희의 미래가 달라진다. 아이들은 어린 눈망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소년 시절 다짐했던 바람이 현실이 되는 듯했다. 그러나 시대는 청년을 오래도록 교단 위에 세워두지 않았다. 나라가 식민 지배에 신음하던 그때 세상은 청년 교사를 교실이 아니라 전장으로 불러냈다. 박정희는 군복을 입었다. 펜 대신 총을, 분필 대신 군도를 손에 쥐게 되었다. 눈보라 휘몰아치는 만주의 벌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베어내고 군도의 무게는 팔을 짓눌렀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언젠가 내 조국이 무너지지 않는다. 가난한 시골 소녀는 이제 군인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교사에서 군인으로, 펜에서 칼로, 지식에서 힘으로. 그의 길은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직업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준비 과정이었다. 그의 성장기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배고픔은 그를 단련했고 가난은 그를 굳세게 만들었다. 그리고 역사의 소용돌이는 그를 교단에서 끌어내어 전장에 세웠다. 소녀는 이제 한 남자가 되었고 그 남자는 곧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것이었다. 1945년 해방의 그날, 거리마다 태극기가 휘날렸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희가 번졌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자유를 되찾았지만 조국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좌와 우가 충돌했고 길거리마다 피비린내가 흘렀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많은 이들이 절망 속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청년 박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강해져야 한다. 누군가는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며 포성이 울려 퍼졌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 하늘은 불길에 뒤덮였고 땅은 무너져 내렸다. 거리에는 피난민들의 발걸음이 끝없이 이어졌다. 살려주세요. 제발 길 좀 터주세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울부짖었다. 박정희는 총을 움켜쥐고 속으로 외쳤다. 이제는 내가 서야 할 때다.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전쟁터의 공기는 숨조차 막혔다. 총성과 포성이 뒤섞여 귀가 멍해졌고 포연은 하늘을 가려 앞조차 보이지 않았다. 낙동강 전선. 조국의 마지막 방어선이라 불리던 그곳에서 군인들과 국민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다. 뒤로 물러설 곳은 없다. 이 강을 지키지 못하면 조국도 없다. 장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총알이 빗발쳤고 대지는 흔들렸다. 그 속에서 박정희는 이를 악물고 외쳤다. 내가 무너지면 이 나라가 무너진다. 반드시 버텨야 한다. 밤이 찾아오면 전선은 고요해지는 듯 했지만 사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바람소리는 전우들의 가슴을 찔렀다. 쓰러진 병사들, 피 묻은 붕대를 감은 군인들. 엄마. 마지막 숨을 내쉬는 젊은 병사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박정희는 차갑게 굳은 주검 옆에 앉아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내겠다. 전쟁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민간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아이들은 울부짖었다. 그러나 폐허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다. 바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다. 박정희는 그 불씨를 자신의 가슴에 품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뜨겁게 불타올랐다. 전쟁이 끝났을 때 한반도는 폐허가 되었다. 그러나 박정희의 가슴에는 하나의 신념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강한 군대만이 조국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강한 지도자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소녀는 이제 군인이 되었고 군인은 전장에서 하나의 길을 발견했다. 그 길은 훗날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결단의 씨앗이 되었다. 1960년 4월 봄. 거리마다 학생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부정선거 물러가라. 민주주의를 돌려달라. 419혁명은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렸지만 그 뒤에 찾아온 것은 자유가 아니라 혼란이었다. 정치권은 무기력했고 거리는 불안했으며 국가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박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자유만으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가? 굶주림과 가난을 끝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쓰러지고 말 것이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서울의 공기는 비장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동이 트기 전 군인들의 발걸음이 도로 위를 울렸다. 장갑차와 트럭이 줄지어 행진했고 총끝은 새벽 공기를 가리켰다. 박정희는 속으로 외쳤다. 오늘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내일 이 나라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군인들은 청와대를 향해 전진했다. 국회의사당은 순식간에 병력으로 둘러싸였고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장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오늘 새벽 행동에 돌입했다. 순간 전국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국민은 충격에 빠졌지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권력은 바뀌었다. 그날을 두고 박정희는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는 권력을 탐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칼을 든 것이다. 혁명 직후 국민은 불안과 기대 속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았다. 시장은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에는 묘한 변화가 있었다. 이제 나라가 달라지는 걸까? 다시 무너지는 건 아니겠지? 박정희는 국민 앞에 서서 굳게 선언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가난에서 건져내겠다. 강한 나라, 부강한 조국을 만들겠다. 1961년 5월의 새벽. 총성과 군합발 소리는 역사를 흔드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산업화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 소녀는 군인이 되었고 군인은 이제 지도자가 되었다. 그의 손에는 분필도 총도 아닌 한 나라의 운명이 쥐어져 있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바로 그 순간 시작된 것이었다.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 박정희와 군사정부는 국민 앞에 서서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다. 거리는 여전히 가난했고 국민들의 눈빛에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아이들은 배를 골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맸다. 박정희는 밤마다 보고서를 펼쳐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바꾸지 못한다면 516은 아무 의미가 없다. 가난을 끝내야 한다. 반드시 끝내야 한다. 1962년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종이 위에 적힌 계획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곧 국민 모두의 희망이자 생존의 문제였다. 이제부터는 경제다. 총칼이 아니라 공장과 도로가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서울의 한 공사 현장. 굴착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땀에 젖은 노동자들이 곡괭이를 휘둘렀다. 길을 내자. 이 땅을 바꾸자. 경부고속도로의 첫 삽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박정희는 현장을 찾을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땅을 내려다보았다. 이 길이 이 나라의 핏줄이 될 것이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산업의 동맥이 열리면 조국은 다시 살아난다. 그러나 자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한국은 철강을 해낼 수 없다. 포항제철 같은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 규모도 기술도 자본도 없다. 그때마다 박정희는 이를 악물었다. 우리가 포기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안 된다면 되게 만들어라.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내라. 공장 굴뚝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고 밤하늘에는 불빛이 켜졌다. 어둠 속에서 불빛을 바라보던 국민들은 속삭였다. 나라가 변하고 있어. 무언가 달라지고 있어. 부산항에는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농촌에서는 새마을 운동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 근면, 자조, 협동. 마을부터 바꾸자. 허름했던 초가집 마을이 하나둘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어갔다. 어느 날 경부고속도로 공사 현장. 폭우가 쏟아지고 진흙탕 속에서 노동자들이 삽을 멈추지 않았다. 박정희는 그들을 바라보며 외쳤다. 비가 온다고 공사가 멈추면 나라의 발전도 멈춘다. 끝까지 가라.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완성해야 한다. 그 외침은 비바람을 뚫고 현장을 울렸다. 그리고 결국 1970년 서울과 부산을 잇는 428km의 도로가 완성되었다. 대한민국 산업의 핏줄, 경부고속도로였다. 한강의 강변을 바라보던 어느 날, 박정희는 불빛이 켜진 다리 위를 지나는 차량들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길이다. 한강은 더 이상 슬픔의 강이 아니다. 이제 기적의 강이 될 것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새마을 운동. 그 모든 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다시 쓴 사건들이었다. 소년에서 군인이 되었던 그는 이제 지도자로서 조국의 산업화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결연했고 그 눈빛은 한강의 강물 위로 반짝이며 퍼져나갔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1970년대 초 대한민국의 시골 마을은 여전히 가난했다. 비가 오면 흘길은 진창으로 변했고 초가집 지붕은 금세 새어내렸다. 아이들은 헐벗고 어머니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정희는 그 현실을 두 눈으로 바라보았다. 도로를 놓고 공장을 세웠다 해도 마을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1970년 박정희는 새마을 운동을 선포했다.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근면, 자조, 협동. 우리 스스로 마을을 바꿔내자. 그 외침은 방송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 라디오를 들으며 어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농부들은 손에 쥔 괭이를 다시 움켜쥐었다.
불과 몇 년 만에 농촌의 풍경은 달라졌다. 허름한 초가집은 하나둘 사라지고 슬레이트 지붕이 햇살에 반짝였다. 흙길은 시멘트 길로 변했고 밤마다 어두웠던 마을에는 가로등이 켜졌다. 박정희는 달라진 시골길을 걸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힘이다. 스스로 일어서는 국민, 그 힘이 곧 나라를 일으킨다. 새마을 운동은 단순한 농촌 개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었다. 마을마다 노래가 울려 퍼졌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 노래는 단순한 가락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부른 희망의 선언이었다. 농촌에서 시작된 변화는 도시로 번졌다. 근면과 자조, 협동이라는 정신은 공장과 학교, 군대와 거리까지 스며들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는 국민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만족하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아직 멀었다. 더 강해져야 하고 더 부강해져야 한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다. 새마을 운동은 국민을 깨웠고 그 깨어난 국민은 대한민국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다. 197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었다. 공장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고속도로 위에는 수많은 차량이 오갔다. 한강의 강변에는 불빛이 반짝였고 세계는 이제 한국을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다. 그러나 성장은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사회는 여전히 불안했고 정치는 격렬한 대립 속에 흔들렸다. 거리에는 시위대의 함성이 메아리 쳤다. 민주주의를 달라.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박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경제는 일으켰다. 그러나 혼란은 끝나지 않았다. 강한 리더십 없이는 이 나라는 다시 무너질 것이다. 그 고민 끝에 그는 유신체제를 선택했다. 1972년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국민에게 선언이 울려 퍼졌다. 우리는 새로운 체제를 통해 조국을 지킬 것이다. 강력한 지도력만이 나라를 지킨다. 유신헌법은 박정희에게 더 강한 권력을 주었다. 그는 흔들리는 정국을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뒤섞였다. 박정희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있다. 거리마다 찬성과 반대가 충돌했고 대한민국은 다시 긴장 속에 빠져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다. 새마을 운동은 계속됐고 포항제철은 세계 속의 철강기지로 자리 잡았다. 수출은 늘어났고 국민 소득은 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나라는 반드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고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았다. 1979년 가을, 전국은 다시 경랑에 휩싸였다. 부마항쟁, 학생들과 시민들의 분노는 거리에서 불타올랐다. 군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0월 26일,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궁정동 안가, 만찬의 자리. 잔잔하던 웃음소리 뒤에 총성이 울려 퍼졌다. 탕! 순간 역사는 또다시 뒤집혔다. 박정희는 쓰러졌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운명이 서 있었다. 대한민국을 일으킨 사나이, 한강의 기적을 만든 지도자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가 남긴 길은 사라지지 않았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 강철을 녹여내는 제철소, 밤하늘을 밝히는 불빛 속에는 여전히 그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초라한 농가에서 태어나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전장에서 총을 들었으며 혁명으로 권력을 잡고 산업화로 나라를 일으킨 사나이. 그의 이름은 박정희였다.
그가 걸어간 길 위에 경부고속도로가 세워졌고 그가 흘린 땀 위에 포항제철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가 불러낸 정신 속에서 새마을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의 근대화, 한강의 기적, 그 모든 시작에는 언제나 박정희가 있었다. 박정희가 곧 대한민국이었고 대한민국의 기적은 곧 박정희의 이름이었다.